네,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한길의 이영선 노무사입니다. 예, 저번에는 노동관서에서 진행했던 사건 사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판례 중에서도 대법원 판례의 세 가지 획기적인 근로자들의 어떤 권익 신장에 대한 획기적인 판결이 세 가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산업재해 보상 범위를 확장시킨 아주 획기적인 대법원 판결이다라는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적법한 취업규칙의 변경 방법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새로운 대법원 판결에 의한 기존의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취업규칙의 관리 방법하고는 좀 다른 방식이 접근된다 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불법 파견 관계의 금전 보상에 대한 판결 기준, 최초의 대법원 판결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노동법에 대한 처음 입문이나 처음 맛을 보는 대학생 입장에서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내용이 태아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사실 올해 4월 29일 선고가 됐고 소송의 대법원 기류는 2016 듀 41071 요양급여 반려처분 취소이기 때문에 거의 만 4년 이상을 대법원에서 고심하다가 판결을 내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2009년 또는 2010년 출생아 중에서 해당 기간 임신 간호사들이 총 15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6명만 건강 출산을 하고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출생을 했고 5명의 간호사들은 유산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주의료원 소속의 간호사들이 선천성 심장질환과 유산이 너무나 다른 인근의 유사 직종이나 유사 병원이나 다른 거에 비해서 우리 병원에 우리들이 심장질환이나 유산이 비율이 너무 높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부당하다 또 뭐 불리하다 뭐 이런 관점에서 시작을 해서 이번에 최종 대법원 판결에 승소를 받은 그야말로 뚝심 있는 소송의 진행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사람들의 소송 과정은 참 험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현재 법에 의한 산업재해 인정 기준은 크게 산업재해와 산업 업무상 질병 이런 두 가지의 업무상 재해와 업무상 질병을 두 가지를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업무상 재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폭발이나 또는 추락이나 넘어짐이나 아니면은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고성으로 신체 손상이 일으키는
또는 정신적인 손상을 일으키더라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고로 발생한 것은 다 업무상 재해로 판정을 하고 있고요. 업무상 질병이라는 것은 외형적 요인 없이 내재적인 어떤 신체 상태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발병이 되는 것을 다 업무상 질병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 다 공통점은 그 업무 수행 중 업무 기인성,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 본인의 재해나 질병에 대해서만 산업재해를 인정해 주었던 것이죠. 요번 그 기준 판례에 의하면, 이 기존의 어떤 관행이나 기존의 법률 해석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소송 과정을 살펴보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난 4명의 간호사들이 역학조사를 요청하고, 이를 근거로 12월 12일 날 12년 12월 11일에 산재 신청을 했고, 그때 당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당연히 이 산재 대상인 근로자가 아니고 태아를 기준으로 산재 신청을 했기 때문에 민원서류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이 반려처분이라는 것은 요청하는 민원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대상도 없으니 이 민원서류를 다시 당신에게 돌려주겠소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처분이죠. 실제 내용에 대해서 검토도 안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반려처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행정심판을 다 거쳐서 행정소송을 1심을 거쳤고, 고등법원 판결까지 갔으나 거기서도 모두 기각됐고, 그리고 근본 대법원 판결에서 4년이나 걸쳐서 태아의 산재를 인정하는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의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면, 산재법, 우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줄여서 산재법이라고 합니다. 이 산재법의 보호 주체는 법문에 분명히 근로자라고 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판결은 태아의 산재를 인정함으로써 산재의 인정 범위를 근로자가 아닌 사람한테까지도 산재 범위를 확장한 것이죠. 그래서 제주 의료원 간호사들의 유산 원인이 근무 중 피폭된 유기용제에 의한 것이라도 그것이 곧 태아에게 영향을 미쳐 태아의 심장에 이상을 초래했다는 의학적 판단을 산재로 인정받기도 힘들었던 거죠. 그러나 요번 판결에서는 근로자의 임신 중 상태는 근로자의 몸이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분이 계속 근로자의 임신 중인 상태에서라면은 기존의 근로자라는 보호 명문으로 되어 있는 산재법의 보호 주체는 근로자라는 측면에서도 이해가 가지만, 이미 출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근로자인 엄마의 간호사의 몸에서 출생한 이후에 대한 그 심장 치료도 산재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획기적인 판결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다른 분야까지도 확장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나 획기적인 판결이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사례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2020년 3월 9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고요. 소송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해당 회사가
기존의 상여금을 연간 550%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데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2016년도에 상여금 550%를 400%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에는 16년에 연 상여금 400% 주겠다는 것도 다 삭감하여 이제 우리 회사의 상여금은 없다라는 전부 삭감에 해당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개정을 했고, 이 취업규칙에 대해서 재직주인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또 참고로 이 취업규칙을 설명을 좀 드리면, 근로자하고 회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1대1의 관계에 대한 근로자하고 회사하고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근로계약이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으로 모든 근로관계를 규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근로계약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규정규칙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 줬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취업규칙이나 이런 사용자가 만들 수 있는 규칙 규정에 대해서 법률적 효력을 인정을 하고 있으나, 근로자한테 불이익한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근로조건이 하향되는 근로조건으로 적법하게 개정될 수 있게 이렇게 인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례에서 설명드린 기존의 상여금 연간 550%를 2016년도에 400%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때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에 상여금 400%를 우리는 하나도 없다 라고 삭감을 하면서 역시 재직중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받은 상태였죠. 그럼 요거까지만 본 상태에서는 과거에는 이러한 취업규칙의 하향 조정과 전부 삭감에 대한 취업규칙 효력을 인정을 받아서 회사가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20년 3월 9일 선고는 뭐냐? 상여금 연 550%를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근로계약서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그거는 취업규칙 개정 절차에 대한 동의서만 받은 것이고, 근로자하고 애초에 근로계약 체결되어 있는 내용에는 상여금 550%가 근로계약서에 동일하게 써 있으니까 취업규칙에 개정한 것만 인정하고 근로계약서는 여전히 550%의 상여금을 줘야 된다라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 소송 판결의 어떤 변화 이유를 좀 보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 상위규범, 하위규범 이제 이런 얘기를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 법규의 상위규범이 개정되면 그 상위규범 아래에 있는 하위규범은 자동 변경되는 것이다 라는 논거에서 본 판결은 노동법의 특징인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 근로계약서가 취업규칙보다 아래 규범이지만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여 취업규칙의 변경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상위법 우선의 원칙 이걸 먼저 적용했기 때문에 설령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개정 절차만 정상적으로 밟아서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이 되면 그 하위규범엔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효력이 자동으로 같이 변경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결은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먼저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판결 내용의 변경이 이렇게 인정된 것이죠. 그럼 이런 시사점은 동일한 근로조건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동일하게 기재한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변경 동의 절차와 근로계약서 변경 동의를 동시에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취업규칙에만 기재하고 하고 운영하였다가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취업규칙만 변경하는 것이 회사 운영하면서 인사관리상 어떤 규정관리상 그게 더 효율적이고 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될 거고, 상대적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거의 형식적인 절차에 취급을 받고, 그거보다 상위 개념인 취업규칙이 중요한 개념으로 인정을 받았다가 이제는 근로계약서도 취업규칙만큼 중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사례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아마 근로자들은 본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의 취업규칙이 하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내 근로계약서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랑 근로자인 나랑 개별적인 변경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난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하고는 관계없이 나는 기존에 입사할 때 체결했던 상여금 550%를 그대로 다 지급하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이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내용이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고용노동부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를 진행해서 고용노동부 본부에 떴던 지침에 의해서 지방관서에서 조사나 진행을 판결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곧바로 고용노동부에서도 받아들여진다 라는 보장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행정부로서는 사법부의 판결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조금 중장기적으로다가는 개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판결을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신분을 취득하면 임금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도 역시 2020년 3월 26일 선고된 판결로서 2017-217724 사건과 2017-217731 두 가지 소송 사건을 병합해서 판결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의 내용은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직접 지시를 받는다면 이는 불법 파견 관계에 있으므로 불법 파견으로 2년이 지난 시점에 원청 직원의 신분을 취득한다. 그러므로
원청 직원 임금과 협력업체 직원 임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아주 획기적인 판결입니다. 이거는 아마 업체에서 상당히 이 불법 파견 관계에 대한 부분을 지금도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 불법 파견 관계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불법 파견 관계에 있을 때 임금 차액까지도 줘야 되느냐, 이거는 상당히 다른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본 소송 판결의 특이점은 그 원청 직원 임금과 협력업체 직원 임금의 차액을 바로 그 협력업체 직원에 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청과 협력업체 또는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면, 원청은 우리가 이른바 갑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발주자 내지는 지휘자의 입장에 있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협력업체 도급계약에 의한 협력업체 직원은 원청의 하도급 계약을 맡은 을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원청의 어쨌든 그 지휘 감독 하에 도급 내용의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원청과 도급업체의 관계인데, 이 본 소송 판결의 특이점은 원청 직원은 신차 개발 연구원이고 협력사 직원은 실험실 도장 업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다른 차별 시정 구제 대상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대부분이 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떤 그 관계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줬을 때 그거는 부당하다라고 해서, 그러한 경우에 비정규직의 어떤 받는 임금상의 불이익 또는 뭐 이런저런 복지후생 제도상의 불이익을 정규직과 똑같이 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게 비정규직 차별 구제에 대한 비교 대상 법인데, 지금 요 본 판결의 어떤 비교 대상은 하나는 신차 개발 연구원 입장이고, 을은 협력사 직원은 도장 업무를 하는 실제 도장을 하는 생산직 사원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도 연구원의 신분과 생산직의 도장공의 신분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구제 대상으로 임금 차액분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왜 니네들은 그 연구원이 실험실 도장 업무를 담당하는 말하자면 생산직종과 같은 그런 업무한테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불법 파견으로 법을 위반했다. 그러니 불법 파견으로 법을 위반한 어떤 그런 대상으로서의 그 생산직 사원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 개발연구원과 똑같은 신분을 의제를 하고 그 개발연구원의 임금에 맞춰서 차액분을 지급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시사점은 과거의 파견법 위반에 대해서는 파견 비대상 업무를 한다던가 2년이 넘는 파견을 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다 98년 7월 1일 때는 고용의제였었고, 그리고 2007년 7월 1일부터는 고용의무로다가 변경을 한 상태에서 과태료나 형사처벌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판결의 시사점은 원청의 연구원과 협력업체 도장공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교 대상으로 봐서 손해배상 대상이다. 그러므로 연구원의 임금과 협력사 도장 업무 담당하는 사람의 임금 차액분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저도 노동법을 오래 하고 많은 공부를 했고 25년 이상 노무사업에 종사를 했습니다만 이 판결은 너무나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면 모든 사법부의 최고 판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 뭐 행정법원, 고등법원, 뭐 기타 다른 이 사법부 하위 기관인 이제 판사들이 뭐라고 이의제기를 할 수는 없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이거는 좀 해도 너무하지 않았나. 이게 너무 근로자 친향적인 판결로 많이 나왔다. 이와 더불어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태아에 대한 산업재해의 어떤 효력을 확장해서 인정했다. 이것도 상당히 획기적이면서 명문상의 현재 법령을 확장해서 확대 해석 판결을 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정도까지 아주 획기적인 판결입니다만 어쨌든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근로자 친향적인 판결이 3탄이 1, 2, 3가 3개가 연속해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상대적으로 회사는 이런 인사관리 노무관리 할 때 훨씬 더 정교하고 치밀한 인사관리 노무관리가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노동과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참 좋은 일이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인사관리를 하는 실무자, 인사관리자, 인사담당 임원으로서의 어떤 인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뭐 공부하고 도전해 보겠다 라고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큰 장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우리 노동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전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나의 삶에 나의 미래를 좀 보장해 주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3가지 대법원 판례 획기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련된 내용에서 혹시 질문이나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에는 제 핸드폰 번호나 회사 전화로 연락 주시고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갖고 노동에 관심을 갖고 주시면 하여튼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강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